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비즈니스 리오픈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신 학교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좀 더 빠른 리오픈을 허용하고 있지만은 LA 카운티는 학교나 비즈니스나 다 똑같다면서 학교를 우선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 실제로 어떤 백신을 접종해야 될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공식적으로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천명해서 사실상 2% 물가 유지라는 오랜 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려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해드립니다. 정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LA 카운티가 학교 리오픈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죠. 뭐 여러 번 설명드려서 아마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요. 네.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와치리스트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카운티들에 대해서 이 6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와치리스트에 올라서 네. 관리의 이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 와치리스트에서 정하는 그 6가지 기준 그것을 이제 충족해야지만 와치리스트를 벗어나면서 그렇죠. 그렇게 벗어난 카운티가 이제 비즈니스 리오픈을 이제 허용할 수 있게 되는데 네. 학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보다는 좀 예외를 뒀습니다. 그래서 주민 10만 명당 신규 감염이 100명 이하일 때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리오픈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학교 같은 경우는 200명까지. 아. 예, 그래서 좀 기준을 완화해 줬죠. 그러니까 지금 LA 같은 경우는 LA 카운티는 지금 주민 10만 명당 198명입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네. 100명까지는 아직도 좀 남아 있지만 200명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얘기하는 대로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오픈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5개 기준은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마지막 6번째가 지금 아직 충족이 안 됐는데 근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웨이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웨이버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지금도 이제 LA 카운티는 학교들의 그 대면 수업을 허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바라 포레어 보건국장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해서 예외를 적용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나 비즈니스나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죠. 네, 예,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또 위협을 받는 건 똑같은 거고 학교라고 해서 좀 더 그 예외를 허용해서 대면 수업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런 네. 차원에서 비즈니스와 동등하게 학교도 바라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 그 대면 수업을 못하고 대면 수업 할 때까지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의 어떠한 그 좀 이 예외를 인정해 준 것에 비하면 LA 카운티가 오히려 필요 없다. 우리는 네. 그런 예외 받지 않겠다. 네. 이런 얘기니까 이건 뭐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 이 일각에서 지금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게 왜 학교만 예외를 주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LA 카운티는 동등하게 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이 나올 별 불만이 없겠네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뭐 전 세계적으로 네. 백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네. 뭐 러시아도 그렇죠, 중국도 중국도 그렇죠, 그렇고, 네. 이제 영국도 그렇죠, 미국도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백신들이 정말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네. 어떤 백신을 과연 내가 맞아야 될 것이냐 이 걱정이 많아요. 여기에 많아요. 대해서. 예, 그래서 뉴욕 타임즈가 좀 특별한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백신이 좋은 건지 네. 그리고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하는 건지 아하.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다. 이제 네, 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 뉴욕 타임즈는 현재 전 세계 수십여 곳의 연구소들과 제약회사들이 네. 치열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오히려 더 사람들을 혼란시킬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뉴욕타임즈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최소한 88곳, 88곳이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아이고. 많이 벌이고 있죠. 그중에 네. 67곳이 올해가 가기 전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 세계 수십여 곳의 백신 개발 경쟁으로 임상시험에 그러니까 67곳이 한다고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은 벌써 수백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의
참가자들,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나타나는 반응에 따라서 백신 개발의 향배, 언제쯤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이제 가려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뉴욕타임즈가 하고 있는데 참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어떤 거를 맞아야 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만 나오면 그게 뭐 좋은 거든 좀 덜 좋은 거든 간에 선택을 고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오히려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수십 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고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제약회사들이나 연구소들이 백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시 효능이죠. 어느 게 더 효능이 좋을 것인가. 효능 위주. 또 하나는 저렴 가격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그걸 접종하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구소는 그래도 인류를 위해서 코로나19의 효능이 가장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가격 경쟁은 약간은 좀 미뤄두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떤 곳은 효능도 중요하지만 너무 효능만 생각하다 가격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가격이 적정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걸 또 목표로 내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나오는 백신 중에 A라는 백신은 뭐가 더 중요한 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지 B라는 백신은 뭘 중요한 것을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경제력에 맞는 백신을 선택할지 아니면 경제력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는 백신을 선택할지. 근데 또 안전하다는 것도 누가 그걸 보장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백신이라는 게 지금 그 쉽지 않다. 백신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그 저 같아도 그래요. 생각해 보면 백신이 한 대여섯 개 나왔다고 치면 그럼 뭘 내가 맞겠다고 선택을 할 건지 저도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약이란 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예, 그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연방준비제도가 아주 중요한 정책 전환을 밝히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상당히 좀 뭔가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제되고 있고 뭐 시장이 지금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던 게 2% 물가 유지입니다. 이건 뭐 거의 금과 옥조 같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오늘 그 화상회의로 열린 그 잭슨홀 미팅, 경제정책 심포지엄이죠. 이 연준이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잭슨홀 미팅에서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 2%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2% 유지하는 게 목표고 그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더라도 놔두겠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한 그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의 전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미국 통화정책 체제의 강력한 업데이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페드가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게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넘버원이고요. 물가 상승을 이제 억제해야 모든 그 경제가 제대로 잘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페드의 아주 그 기본 지침 중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른 그런 지침을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그동안에 지금 너무나 오르지 않고 지금 너무 낮은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물가가 2%를 넘어가도 이제 허용하겠다 이제 이런 뜻 아닙니까? 맞아요. 이 의미 어떤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2%를 넘어가도 물가가 그걸 놔두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는 안 올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조절하는 거는 물가를 조절하는 것은 결국 금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가 오르는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낮추는 그런 이 메커니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2%를 넘어도 방치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상의 제로금리인데 제로금리죠. 예, 제로금리를 그냥 유지하겠다는 거죠. 아하,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금리를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물가를 조절했는데 이제는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네. 그냥 두고 보면서 금리는 놔두겠다. 그래서 결국 오늘 말의 이 핵심은 금리를 계속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왜 오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아주 환호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냐 하면 결국은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아주 뜨겁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연준 발표의 의미를 전문가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했는데 마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제이슨 펄먼 전 수석 경제보좌관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준금리가 앞으로 5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해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비상사태 때 그렇죠. 잠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제로금리를 취하는 건데 이 제로금리가 그런 단기간의 어떤 그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좀 여기서 그 전 경제보좌관이 얘기한 대로 5년 이상 가도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게 아닌가. 예.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구호 패키지 등을 통해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지금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빚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빚이 올라가고 있지만 빚이 올라가도 미국은 이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요. 어렵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고 경기 부양 해주려면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돈을 찍어내면 사실 물가가 오르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것보다는 기준금리를 계속 제로금리 유지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기를 너무 부양하다 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경기 부양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낮추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연준이 일인데 연준이 이제는 물가 잡는 일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 근데 이게 당장은 괜찮죠. 시장은 환호하고 있는데 좀 주식시장이 좀 폭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회사가 흔들리면 회사채를 다 사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식회사들 다 살려주겠다. 또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면 지금 실업수당 지금 지급하잖아요. 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가 특별 실업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계속 돈은 필요합니다. 실업수당을 주기 위해서 지금 실업자가 지금 1,600만 명 이상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서 물가가 올라도 물가 관리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면 경제의 거품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거품이 쌓이고 물가가 올라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건 그때 가서 그게 뭐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분간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 이게 오늘의 그 연준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환호하는 거죠. 아, 오케이. 연준이 계속 돈을 풀겠구나. 금리 안 올리겠구나. 이제 그 사인을 확실히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그 시그널을 받았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폭등세를 지금 다우지수가 221포인트가 올라갔고 나스닥은 22포인트, S&P 500에서는 13포인트 모두가 지금 상승세를 타고 엄청나게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단기적으로 호재인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거품이 계속 이제 경제에 쌓여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서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좀 도리 없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아무튼 연준이 굉장히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금리가 낮으면은 뭐 돈은 시중의 돈은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은행에다 디포짓 해야 뭐 이자가 나와야죠. 이제 뭐 은행에 디포짓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은행에는 거죠. 아무리 이제 돈을 놔도 이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죠. 대출도 많이 받겠죠. 이제 그렇죠. 대출 이자도 이제 좋을 테니까 그래서 돈 많이 이제 찾아서 많이 좀
이제 쓰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